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패킷 감청 사건. 제가 이 사건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너무 빅브라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막 강하게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사건에서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기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 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른바 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의 제도가요. 세 번째는 국정원 패킷 감청 사건입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수사고, 이거는 앞에 말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 사건하고 기지국 사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었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감청이 아니라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여러 가지 정보를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건데, 이 패킷 감청은 감청이에요. 감청. 이거는 그래서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거죠. 이게 국가보안법. 통신제한 조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경부터 2015년까지 35차례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받아서 집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해당 피의자는 모든 게 감청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7년 동안.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뭐 메일을 보내건 통화를 하던 컴퓨터를 다 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중에 이분이 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가 포함됐어요. 그 인터넷 회선이라는 거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인터넷 선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빼는 거예요. 빼서 그러니까 브릿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시켜서 그 라인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국정원 서버실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에서 계속 정보가 패킷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패킷을 중간에서 똑같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서버실에서 이 해당 피의자분이 사용하는, 이 연구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게 국정원 서버실의 그 이른바 디패키팅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걸 패킷을 다시 조합시키는 설비에서 화면에 그대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중간에 확보해서 그 지득한 이른바 패킷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이죠. 인터넷 회선 감청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거는 중간에 패킷을 수사기관이 따가지고 똑같은 걸 보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기서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회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헌재에서는 헌법불합치 위헌이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지금 현대사회는 그것보다 인터넷 통신이 더 많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도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과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18조가 보장하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근데 여기에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하는 거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이제 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 감청은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대인의 사생활 영역은 전화나 우편물 등을 교환하는 통신의 범위를 넘는다는 거죠. 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넘는 거죠. 예전에 국가보안법 사건 할 때 유선 전화를 감청하는 거에 대해서 감청한 수사관들을 뭐 증인신문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 어떻게 알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한정해서 감청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저희는 뭐 경험이 많아서 시작하는 말만 들어도
그 대화가 수사에 관련한 건지 안 한 건지 안다. 그래서 초반에 말만 듣고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인터넷 감청은 그런 얘기도 못하죠. 패킷이 모두 다 국정원 서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더욱이 오늘날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 통신뿐만 아니라 각종 구매, 게시물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터넷 훼손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통신민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 당연한 판시죠. 그리고 특히 그 사무실은 해당 피의자가 전속적으로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한 6대 정도 있었고요. 상주하는 분들이 한 3, 4명,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2, 3분 정도 됐어요. 노트북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회선에서 패킷 감청이 땄기 때문에 그 사무실 안에서 공유기로, 사설 공유기로 그 안에서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감청이 되는 거예요. 패킷들이 다 국정원 서버로 가는 거죠. 엄청난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실제 헌재 변론 과정에서 국정원 측은,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 아니 이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한 인터넷 훼손 패킷도 다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놨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대화를 들으면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듯이 자기들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패킷이 재조립돼서 보면 수사에 필요한 거 아니면 바로 폐기한대요. 보면서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 바로 폐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하는 거잖아요. 수사에 전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본다는 거죠. 그게 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이게 인터넷 훼손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침해의 취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집행 단계에서 원래 허가받은 통신 제한 조치의 일적 물적 범위를 넘어서 수사와 무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자 무관하게 해당 인터넷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관께 안에 수직 보관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쓰는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수직 보관돼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사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패킷 감청 사건, 이런 헌재 그 설시에 따라서 통신비밀법이 개정이 됐지만 지금 개정된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실제 패킷 감청하면 그 수많은 국정원 서버 패킷이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직도 제도적으로 잘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패킷 감청?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딱 보면 어느 사무실에 어느 통신회사의 IP 주소가, 그러니까 공인 IP죠. 공인 IP 주소가 몇몇몇의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감청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더 무서운 거죠. 이거는 스마트폰 해킹 사건의 RCS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사건들은 헌재에서 우리 장혜원 선생님이나 오병규 선생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판결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은 맨 처음에 이런 거 딱 접하잖아요.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사기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했겠지, 크게 문제 있겠어, 걔네들도 다 공무원일 텐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약간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 활동가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극을 줘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문제점, 그러니까 인권적 침해 문제점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인권 감수성인 것 같아요. 예. 제 실무 그냥 맨날 법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권 감수성이 그러니까 스스로 높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포착하는 게 그게 감수성이거든요. 그런 그 감수성 때문에 이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들이 이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뭐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뭐 했는데 우리 진본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런 판단을 만들어냈고, 이 판단이 나왔다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런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위험성이 크긴 크구나, 이런 걸 설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이런 측면에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그냥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냥 아예 그냥 묻힌 사건이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제기한 사건 설명드리는 건데, 일단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의 ICS라는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는데, 그 정보 중에 국정원이 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거래처와 정보가 있다. 이게 확인돼서 막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실제 국정원이 국가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했다는 게 나중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 ICS의 프로그램의 작동 방법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타겟의 에이전트 설치를 위한 URL이 담긴 문서, 이메일, SNS 등을 타겟에 발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막 해외에서 이상한 메일 오거나 뭐 어태치 파일 클릭하라거나, 그 다음에 폰에도 뭐 클릭하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예. 저 이명박 박근혜 때 저도 문자가 특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송하면 그걸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서버에, 악성 코드 배포 서버에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내려와서 내 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악성 코드가 해킹 이쪽 팀한테 정보가, 이 폰의 정보가 다 가는 거죠. 폰도 있고 PC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적 회피 서버도 있고, 왜냐하면 해킹이 당한 걸 나중에 발각되면 이 해킹을 한 IP를 추적해가지고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 회피 서버나 거쳐서 자료 수집, 자료 저장 서버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콘솔로 수집 데이터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거죠. 해킹하는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ICS 프로그램. 근데 이거를 국가정보원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실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의 허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제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나 통신제한 조치 허가나 이런 거는 법원의 허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 이러한 범죄 수사로 누구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해서 실제 이게 이제 내국인 200 몇십 명에 대해서 했다는 자료가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몇 명의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 점거라는 건 해당 매체, 그러니까 해당 전자기기를 이 해킹 툴이 가서 설치됐다, 이걸 점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점거를 한 게 국내 대상자 대표적으로 사유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밝힌 거죠. 대북첩보, 국제범죄, 대북첩보, 대테러. 수집 정보는 다죠, 다. 뭐 폰에 있는 게 다 나가는 거니까 해킹팀한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국인, 이거는 국내 체류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한테도 쓴 거예요. 노트북도 쓰고, 스파이어, 휴대전화의 점거하고 시도에는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RCS 서버, 국정원의 RCS 서버에 그 당시 점거한 자료는 213명이었대요. 전체가. 근데 이게 다인지도 저희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걸 주도했던 담당 과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이른바 마티즈, 마티즈 안에서 자살하는 그 사건. 아주 희한하게 자살을 한 그 사건. 거기서 이제 딱 끊긴 거예요. 예, 실체적 규명이. 이거는 해외 교포. 그래서 뭐 대북 첩보라는 이유로 스마트폰 점거하고 PC 시도하고 북한 IT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상자가 사용하던 PC를 점거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확인되고 나서 뭐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고발을 했죠. 형사고발. 왜냐하면 이거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뭐 법원의 허가나 이런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어 처분이 나왔죠. 나왔고 검찰의 논리는 그거예요. 일단 실무적으로 이걸 다 아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추진한 담당 과장이 사망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과 1, 2, 3차장 고위 간부들은 이걸 전혀 몰랐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국정원 관계자분들 만나면 상당한 돈이 나갔거든요. 상당한 돈이 나가는 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그 상급자들이. 근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르고, 나머지 그 과장의 바로 위에 있는 중간 간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기소 이유서 한번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다 뭐 통신비밀법상에 무슨 죄 다 성립한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써놓고는 담당 과장은 사망해서 할 수 없고, 그 중간 간부들은, 고위 간부들은 몰랐고 중간 간부들은 그냥 내사 종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황당. 그래서 저희 항고하고 재항고까지 해서 대검까지 했는데 대검도 똑같은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윤석열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였으니까요. 검찰총장이 뭐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정의에 전혀 아닌 거죠. 전혀. 그런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그냥 맞다고 다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은 이게 그냥 묻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담당 과장은 자살했다고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재발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해킹 사건의 기본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코로나19